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 208페이지의 투기 과열 지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기 과열 지구는 최근 5년 사이에 4번에 걸쳐 시험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투기 과열 지구와 관련된 사항들을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첫 번째,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택 분양과 관련되어 입주자 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고, 단지 내 상가 건물인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했었습니다. 이러한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신문에 분양 광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청약통장을 가진 자가 모델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하여 새로 만들어질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기는 2020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선분양 후 시공이기 때문에 그 분양 계약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이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실제 입주하게 되는 주택의 내부 마감 자재나 가구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분양 사기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떤 재료로 마감 자재를 만들었는지 쉽게 확인코자 사업체는 마감 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실제 주택에 입주한 이후 모델하우스에 봤던 마감 자재와 실제 분양한 주택의 마감 자재가 동일한 것인지 확인코자 마감 자재 목록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자재 목록표의 보관 기간은 사용 금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한 때는 2017년 정도인데 실제 사용 금사는 2020년 정도라고 하면 그 마감 자재 목록표의 보관 시점은 제출일 기준이 아니라 사용 금사일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분양 가격과 관련되어 주택 공급 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있었습니다. 최근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데, 그 적용 대상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점 살펴놓습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아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1인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는 투기와 관계된 사안이죠. 그래서 그러한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우리 주택법에서는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교재가 출간된 이후 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저 전매 제한 대상과 관련되어 이렇게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현재 전매 제한 대상으로 투기 과열 지구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전매 제한,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일 날 국토교통부에서는 강남권의 투기 조짐을 안정시키고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600조 이상 늘어나서 이를 제어할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가하고자 11월 3일 날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와 관련되어 전매 행위 제한 조정 지역 제도를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매 제한 기간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좀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런 저런 사항 모두 빼고 어차피 시험에 나올 것이 있다고 하면 저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6년으로 한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택지와 관련되어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만 구분해 놓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 투기과열지구의 목적에 관한 사항들을 잠시 살펴놓습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자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에 특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행위를 규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 취지를 조금 이해하셨다고 하면 누가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절차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지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셔야 되고 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어떤 전매 제한 효과 등이 있는지를 함께 보시는 게 이쪽에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우선 208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확인해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목적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작년 기출문제 필요 최소한도 원칙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룬 적 있습니다. 작년 틀린 정답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 한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게 된다고 하면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제가 최대 한도로 규제하게 된다면 그때는 공산 당일 때만 그런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북한에서는 누구 총살시켰다는 이야기 가끔 들어본 적 있죠. 그러한 규제 방식은 최대 한도의 규제 방식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그 규제 수단으로는 최소 한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작년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른다. 최소한의 범위란 말만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8회 시험 때는 주관식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다룬 적 있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6번이 그와 관련된 문구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률을 주관식으로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인플레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곳이라고 하면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대상, 그리고 지정 방법, 이러한 것들을 최근 시험에 출제했다고 하면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어떤 절차로 지정할 것인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1, 2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바로 3번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 하며 의견 줄만 쳐놓습니다.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줄만 쳐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관계법규는 공법에 관한 성격으로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령 제도였습니다. 이런 규제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다양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각각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탄핵 청구과 관련되어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도하다 청와대에서는 군사상 기밀이 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거절하는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정당한 것인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국가가 일정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의사표시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를 행정처분이라 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당 부당을 행정쟁송을 통해 따지게 됩니다. 다만 이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는 일반 국민에게 주어진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따지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성격을 법원에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고 있는데 우리는 각종 인허가 관련된 각종 조치가 행정처분이라는 것만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을 때 단독관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행정청이 서로 의견을 교류해서 행정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인천 쪽에서는 이쪽 방향의 도로 노선을 결정하고 도로를 설치했으며 서울 쪽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도로 설치했다면 두 개의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기능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로 위치와 관련되어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상호 의견을 교류해서 그 위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두 개 행정청이 대등관청이라고 하면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로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되며 하급관청이 도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면 그때는 상급관청에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친 때 도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급관청이 특정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급관청에 의견 수렴하여 행정처분하게 되는데 이를 의견 청취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서로 상하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때는 하급관청인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급관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거쳐야 되는데 특이하게 협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가 20년 지났는데 그러한 지방자치제 분권에 관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으로서 이쪽은 승인 대신 협의란 말로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대통령과 맞먹는 지도이사 있죠. 요즘은 어떤 특정 도시의 시장도 대통령과 맞먹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지도이사가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훌륭한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이다. 하나는 내일이면 옷 벗을 분이다. 만약 두 번째 시각으로 장관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저 지도이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죠. 그래서 법률 용어를 순화할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행정법 기본 이론에 따르게 된다면 협의, 의견 청취, 승인에 관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때만큼은 협의인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인 법 원리에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 번 정도 우리가 살펴주셔야 될 겁니다. 만약 이런 표현이 바뀌어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 만약 나한테 투기과열지구 지정해도 되는지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 답변하실 겁니까? 찬성? 반대. 아마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하게 겁니다. 그런 반대 의견 표명하게 된다면 아예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도이사의 의견 청취, 지도이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검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매 행위에 대한 제한입니다. 우선 209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 투기과열지구 재검토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검토와 유사한 표현으로서 타당성 여부 검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되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은 5년마다 실시한다.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반면 여기 재검토는 세 글자이죠. 타당성 검토와 그 성격 비슷한데 이쪽은 타당성 검토는 아닙니다. 그래서 5년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간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년마다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있지만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투기과열지구가 최초 제정되었을 때는 전국에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참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시도지사도 추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가 되었는데 그런 법령 개정이 여기에서는 반영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였던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덜 진화된 법률 규정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말을 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말은 한 20년 전에 관리대장에서 건축물대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개정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고 분명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이지만 재검토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이지만 재검토일 때는 다섯 글자 아니죠. 그래서 1년마다 저 1, 혼자, 하나라는 걸 생각한다면 재검토 주체는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한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5년 사이에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껏 16회 때 시험에 나온 게 있다고 하면 투기 과열 지구와 관련된 전매 제한 제도를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 나오고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210페이지의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함께 살펴놓습니다. 동물의 1번 투기과열지구 찾으셨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자 모집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 이것을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한 사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어디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동일한 전매 제한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그 전매 제한 기간은 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0페이지에 1번과 관련되어 두 번째 줄 보시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을 때 이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하고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은 없어진 걸로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입니까? 불특정한 시점입니까? 불특정하죠. 그래서 최초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하고 저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5년이라는 시간이 먼저 도래하게 되면 5년 되는 날까지만 전매 제한 기간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분양권 상태를 할지라도 전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게 있는데요. 주택에 대한 최초 공급계약 체결한 날. 저 주택 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를 분양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원래 투기과열지구에는 분양권에 대한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분양권 상태였다가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사용공사하던 이후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저 등기한 때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입주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권 상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를 분양권 상태라 하고 그 이유는 주택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투기과열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까지이지만 간혹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공사가 지연되게 된다면 저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5년이라는 시간이 먼저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만 전매 제한 기간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 개정사항 함께 확인하시고 얘가 16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 그리고
지정 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18회 시험과 19회 시험에 출제했다고 하면 다시 시험 문제 나오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올해 출제될 수 있는 투기과일주와 관련된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과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 두고 있는데 이거 1년에 한 번씩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진짜 무리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문제는 틀려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나오지 않는다 그 생각 해주십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전매 제한 예외. 전매 제한 예상이지만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업체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유로 우리 3번만 확인해 놓습니다. 213페이지 전매 제한의 예외 박스 속에 3번 찾으셨죠. 세전 전이 해외 이주하거나 외국에 이민 가는 것을 말합니다. 2년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그러면 외국에 이민 가게 되면 국내 주택 필요 없죠. 그 국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체 동의받아 전매 제한 기간 중이랄지라도 전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에 대한 예외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중개사 시험에 출제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된 적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 번만 확인해 보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청약통장 거래 제한하는 제도인데 이쪽도 우리 시험에 최근 5년, 6년 사이에 출제된 적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10년간 출제된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냥 지나가시고 나중에 관련된 문제 딱 하나만 함께 살펴보고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올해 주택법을 대폭 개정하여 우리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만 남겨놓고 공동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택관리법으로 모두 분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몇몇 정리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투선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이런 리모델링 중에 공동택과 관련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건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각종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디? 건축법. 공동택과 관련된 리모델링만큼은 주택법령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주택 건설 세대수가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받아 해당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챙길 게 있습니다. 만약 저 공동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으로서 늘어난 세대수가 30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때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대상이다. 그런 취지 나오면 바로 드립니다. 리모델링만큼은 어디를 적용한다? 주택법을 정하여 주택법상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적용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올해 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공동택 각 세대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사용자, 그리고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각각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고자 하면 해당 공택 입주자 전원 동의 받은 때만 시, 군,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정 전에 허용하던 입주자 대표회의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저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을 수 있고 리모델링 대표조합이 리모델링에 허가받고자 한다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 만약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80%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얻도록 정해놨고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80% 이상의 동의 받은 때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여기 리모델링 조합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고자 하는 저 요건 올해 개정되었지만 개정되기 전 16개 시험 때 주관식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기출문제에 다뤄졌던 내용이 올해 개정되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내용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합과 관련된 사항 당연히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여기 소유자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입주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를 입주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입주자의 용어 구분해 주시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시, 군, 구청장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을 수 있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저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세 가지가 관련된 사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지금 함께 해주시는데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과 권리 변동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18회 때 시험에 출제한 바 있고요. 그리고 권리 변동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종전에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였다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늘릴 수 있죠. 그러면 기존 아파트의 100세대가 모두 동일한 평형으로서 대지에 관한 지분이 각각 10평씩 가지고 있었는데 저 세대수가 115세대로 바뀌었다고 하면 지분 달라져야 되죠.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이 바로 권리 변동 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작년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다뤘는데
올해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5층 이상의 공동택은 3개층,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 그리고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층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20년 전에 또는 25년 전에 공동택 만들었을 때 주요 구조부, 내력 구조부인 기둥, 내력벽의 건물 무게가 하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2회에 걸친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히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누는데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새로 설치되는 구조 설비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공택의 주요 구조부, 내력 구조인 기둥 내력벽에 하중이 새로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필요 없지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 공동택의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력벽이나 기둥에 가해지는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그러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 실시하고 그 안전진단 결과 D등급과 E등급이 나오게 된다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A, B, C 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항상 필수적인데 특별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택 층수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전문적인 안전진단을 리모델링 허가 이후에 실시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한번 확인하신다면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2문제 이상을 해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217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공동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와 관련된 면적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 허가 추천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공동택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주택법령을 적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만약 세대 중과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수가 30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주택법에 의한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반대를 항상 건축법의 건축허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리모델링만큼은 공동택의 리모델링만큼은 어떤 법령을 적용한다? 주택법령을 적용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언 대통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것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시공자에 대해서는 지금은 넘어갑니다. 218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에 1번 동의 비율이라는 말 찾으셨죠? 갑은 리모델링 허가 받으려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 이들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고자 한다면 공사기간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주셨습니다.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리모델링 택조합. 리모델링 허가받으려는 자가 리모델링 택조합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 동원해 놓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80%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동원해 놓습니다.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8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번에 입주자 대표회의 찾았습니다. 다음 사항이 적혀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각 세대에 새로 이사를 했다고 하면 주택 내부 구조에 불만이 있는 입주자 등이 있을 수 있죠. 이들이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대수선, 일부 증축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벨 한 번 누르면 사실은 나오십니까? 한마디로 입주자 전원 동의 받기 곤란하죠. 그러면 전원 동의 받지 못했다고 하면 리모델링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반영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자 등이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때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라. 100%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데 대한민국에 100% 동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 한다고 하면 뭐 리베이트 이야기하면서 두근 거리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동택 리모델링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합 설립해서 80% 이상의 동의받고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며 저 80% 동의 받았는데 20%를 반대한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 청구 절차를 거쳐 해당 지분 사들여 리모델링 사업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합과 관련된 사항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 두 가지는 최근 개정된 사항 또는 100%라고 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점을 살펴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이쪽은 묵차만 기억합니다. 현재 대수선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안전단은 내력구조부, 주요 구조부의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형 리모델링에는 실시할 필요 없죠. 오직 어디에만?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안전진단 대상이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여기 안전단은 시군구청장이 시하게 되는데 관할건청 시군구청장이다. 그 정도만 확인하고 내용 자체는 그냥 지나갑니다. 바로 니은문입니다. 219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게 되면 니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찾으셨죠. 가버립니다. 시군구청장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가한 후 예를 동그래 놓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단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앞서 우리 함께 보셨듯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층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리모델링 허가 받기 전에 안전진단 한번 하고 층수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런 층수가 달라졌을 때 해당 공택의 내력 부조부에 가중되는 무게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지 상세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허가 전, 후에 2회에 걸쳐 안전단 실시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22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권리 변동계획 수립 찾으셨죠? 기억입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가로로 묶어놓으시고 이것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죠.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행위허가 받아야 된다. 가로 속에 권리 변동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체 세대수가 100세대에서 115세대로 늘어나게 되면 각 세대가 가지게 되는 대지 지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기 전에 권리 변동 계획 수립하고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세대수 증가형 중에 어디에 관계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하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4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양가로 5번 보게 되면 공동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동그라미 1번이 14회 때인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기출문제로 출제된 이후 단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냥 취지만 한번 보십니다. 공동체 소유자가 리모델링하여 전유 부분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불과하고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대지 사용권 동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14회 때 주관식으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대지 사용권 적으라고 시험에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을 때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는 1대1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동택에 전주하는 전유 부분은 다 함께 늘어나거나 다 함께 감소되게 되죠. 그러면 세대 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과 대지 지분을 각각 달리하는데 이 전유 부분이 함께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나거나 감소되었다고 하면 대지 지분, 대지 사용권은 종전과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대지 사용권과 관련된 동일성 확인만 해놓습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 수반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른다. 그래서 세대수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권리 변동 계획에 의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2, 3, 4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장 넘기십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 찾으셨죠? 여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18회 때 오지 순단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때 계획 기간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따로 냈는데 잠시 살펴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계획기간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18회 때는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걸로 시험에 내더라고요. 만약 이게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타당성 검토에 관한 문제가 지문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225페이지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양관사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찾으셨죠.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란 말 보게 된다면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을 때 관계사항은 어디? 세대수 증가형. 그러면 우리 올해 출제 가능한 사항으로 224페이지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 박스에 관한 사항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3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4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설의 영향 검토. 그리고 5번 일시 집중 방지. 그리고 6번 도시 과밀 방지. 그러면 우리 가끔 TV 보다 보면 돼지나 닭을 키우는 양돈장, 양계장 보신 적 있죠? 좁은 곳에 너무 많은 돼지, 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좁은 곳에 많은 닭을 사육하게 된다고 하면 얘를 과밀화 현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리모델링하게 되었을 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지 면적은 동일하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차 공간은 동일한데 단순히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당 신도시인데요. 여기 분당 신도시는 1991년도에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을 발표했고 첫 세대가 입주한 것이 93년도에 신도시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분당에는 여러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 한 개 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하게 되었을 때
주변 단지도 동시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해당 공터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새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집을 찾게 되었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염려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시기에 리모델링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대책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 만약 투직 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무관한 사항이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관계되어 있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와 관련된 문제점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이곳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이 정도를 한번 살펴주신다고 하면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227페이지에는 보칙, 벌칙이 있는데 이쪽은 크게 시험 문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공동택관리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